20대 한국 여성이 외딴섬 남자 15명과 함께 살았다. 아이 아빠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23세 여성. 그녀는 어느 날 단 한 줄의 편지를 받고 외딴섬으로 향한다. 네 아버지는 살아있다. 그 섬에 있어. 하지만 그 섬에는 단 15명의 남자들만이 살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녀가 찾아낸 진실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정도였다. 마음을 찢는 비밀,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 남은 단 하나의 질문. 아이의 아빠는 대체 누구인가?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다는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백령도로 향하는 작은 여객선이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소연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백령도에 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 한 문장뿐이었다. 발신인도 추가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 한 줄이 소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소연은 23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깊고 무거웠다. 서울의 여러 입양 가정을 전전하며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모호한 대답뿐이었다. 너를 데려온 분들은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거야. 하지만 소연은 그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름 한소연과 태어난 날짜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원룸 우편함에 들어있던 이 편지 한 장. 곧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내 방송이 소연의 생각을 끊었다. 창문 너머로 작은 섬이 보였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에게 이 외딴 섬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4시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 섬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지만 소연에게는 그저 미지의 세계였다. 항구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소연은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언제나 그랬듯이 짐은 가볍게 꾸렸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항구는 예상보다 한산했다.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노인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은 마을로 향하는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실례합니다. 중심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이 한 어부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그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놀람이 스쳐 지나갔다. 소연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물었다. 저기 마을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어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담배를 피우던 노인에게 눈짓을 했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게 패여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깊고 어두웠다. 무슨 일로 우리 마을에 왔소?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직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섬에서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그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연의 말에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항구에 있던 다른 어부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다. 이름이 뭐요? 한소연입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따라오시오. 소연은 노인을 따라 항구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마을은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낡은 집들이 바다를 향해 늘어서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그물과 어업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모든 주민이 남성이라는 것이었다. 소연은 마을을 지나치며 여성의 모습을 찾았지만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도 젊은 여성들도 없었다. 오직 4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들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소연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마을에 여자가 없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로 나갔소. 여기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의 대답은 소연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었다. 소연은 등줄기로 불안한 감각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마을에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들은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광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다. 소연과 노인이 다가가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남씨, 누구요? 한 노인이 물었다. 소연을 인도한 노인 남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한소연이라고 하오.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하네. 그 말에 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둑을 두던 노인들이 일제히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소연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녀와 너무 닮았소.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와요? 제 어머니인가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소연은 혼란스러움과 좌절감을 느꼈다. 잠시만요, 제발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씨만이 그녀 곁에 남았다. 오늘은 늦었소. 묵을 곳이 필요할 거요. 소연은 더 이상 질문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씨는 그녀를 마을 끝에 있는 작은 목조 주택으로 데려갔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이 집은 오래전에 우리 마을 산파였던 분의 집이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소.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좋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남씨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소연씨, 충고 하나 해도 될까? 네? 가끔은 과거는 그냥 과거로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소. 당신이 찾는 진실이 당신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오. 그 말을 남기고 남씨는 떠났다. 소연은 홀로 낯선 집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피의 바다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집은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부엌, 침실, 그리고 작은 거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소연은 천천히 사진들을 살폈다. 대부분 마을의 풍경이나 어부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 부분이 찢겨져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성의 얼굴을 제거한 것이 분명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혜진 1998년 봄. 소연은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1998년 그녀가 태어난 해였다. 혹시 이 여성이 그녀의 어머니일까? 창문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벽에 걸고 창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백령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 그녀의 모든 질문의 답이, 그녀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곳에 와 있는지 실감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야. 소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섬이 간직한 비밀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낯선 꿈이 그녀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한 여성이 바닷가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불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오고 있었다. 나가! 이 더러운 년아!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 여성은 계속해서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절벽 앞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뒤돌아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소연의 얼굴과 똑같았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 여전히 깊은 밤이었다.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다에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질문에 응답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든 그녀는 끝까지 알아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소연은 문득 생각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어쩌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내일 그녀는 23년간 찾아 헤맨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섬이 간직한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소연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몇 번이나 흐느끼는 여자의 모습에 깨어났고 바다로 달려가는 여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소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어제 발견한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찢겨진 얼굴의 여인 윤혜진. 그 이름을 속삭이자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그녀를 휘감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어. 소연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산파의 집이라고 했으니 어쩌면 출생 기록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작은 부엌, 거실, 화장실을 지나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소연은 침대 밑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자 작은 금속 장식이 달린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다. 소연은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렸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말린 꽃잎, 낡은 리본, 그리고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붉은 비단 천으로 감싸진 액자 하나.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초상화가 있었다. 아름다운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져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 부분이 정확히 잘려나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그녀의 정체성을 지우려 한 듯했다. 사진 뒷면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윤혜진 새 생명을 기다리며 1998년 2월 소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1998년 그녀가 태어난 해였다. 그리고 2월이라면 그녀가 태어난 10월보다 8개월 전 임신 중기쯤 되었을 시기였다. 이 여자가 내 어머니인가? 상자 밑바닥에서 소연은 또 다른 보물을 발견했다. 작은 노트.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첫 페이지에는 같은 필체로 윤혜진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페이지는 찢겨나가 있었고 남은 것은 몇 장뿐이었다. 1997년 12월 15일. 오늘 그와 처음 만났다. 외부에서 온 젊은 의사였다.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연은 일기를 더 읽으려 했지만 다음 페이지들은 모두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1998년 3월 2일 그들이 알아버렸다. 내일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 그가 약속대로 나를 지켜줄까 우리의 아이를. 그 이후의 내용은 없었다. 소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것 같은 감각이 그녀를 압도했다. 동시에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외부에서 온 젊은 의사? 그가 그녀의 아버지일까? 그리고 왜 모든 증거에서 그녀의 어머니의 얼굴이 지워진 것일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놀라서 일기장과 사진을 재빨리 상자에 넣고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어제 그녀를 안내했던 남 씨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침 식사를 가져왔소. 잘 주무셨소? 네, 고맙습니다. 남 씨는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무슨 일 있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노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서를 찾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남 씨, 윤혜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소? 소연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이 집에서 사진을 찾았어요. 뒷면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그녀가 제 어머니인가요? 남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소연 씨, 내 충고를 받아들이시오. 이 섬을 떠나시오. 당신이 이곳에서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소. 오직 아픔뿐이오.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 씨, 저는 23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소연이 창문으로 다가가자 한 남자가 집 쪽을 바라보다가 급히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어깨에는 어부들이 쓰는 그물을 메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남 씨는 창문을 흘깃 보더니 말했다. 한 씨요. 마을에서 가장 독한 사람 중 하나지. 소연이 더 묻기도 전에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다. 50대로 보이는 다른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남형, 큰일 났어요. 한 씨가 지금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녀에 대해 논의한대요. 그는 소연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남 씨는 급히 일어섰다. 한 씨, 진정하시오. 소연 씨 여기 머물러 있으시오.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소. 두 노인이 급히 나가자 소연은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 찢겨진 사진들, 그리고 윤혜진의 일기.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다. 창문 밖으로 보니 마을 사람들이 중앙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했다. 광장 가장자리에 숨어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격렬한 논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여기 있어선 안 돼. 그 여자의 딸이라고? 우리 모두 알잖아. 그 끔찍한 일이. 그건 25년 전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녀도 결국 그 여자처럼 될 거야. 소연은 몸을 떨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 윤혜진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일을 했길래 마을 전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소연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조용히 해요. 저를 따라와요.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마을에서 봤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그는 상대적으로 젊었고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뒤편에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남자는 문을 닫고 주변을 살폈다. 안전해요.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연은 의아했다. 왜요? 모두가 저를 두려워하는데 왜 당신은 저를 도와주려는 거죠?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4년 전에 보트 정비공으로 이곳에 왔죠. 이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 떠나고 싶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비밀인가요? 제 어머니 윤혜진에 관한 건가요? 민재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알고 있었군요. 네, 윤혜진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마을 북쪽 등대에서 만나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줄게요. 그가 떠나려 할 때 소연은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요.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제 아버지. 그는 누구인가요? 민재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그건 당신이 정말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닐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창고를 빠져나갔고 소연은 또다시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내일 그녀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산파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문득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거리 건너편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가장 격렬하게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 한 씨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적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여기서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면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멈추시오. 그 말을 남기고 한 씨는 돌아섰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알기 전에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소연은 산파의 집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윤혜진, 찢겨진 초상화, 위협적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려는 민재. 내일 그녀는 등대에서 민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밖에서는 바다가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윤혜진의 비명소리를 다시 내뱉는 것처럼. 새벽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소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사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혜진의 일기장 조각들과 찢겨진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한 씨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민재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소연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그녀는 마을 북쪽 등대로 향했다. 이른 아침 마을은 조용했다. 몇몇 어부들이 이미 바다로 나가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녀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등대는 마을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에 있었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소연은 자신이 정말 외딴 섬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작은 섬 백령돼서 그녀는 윤혜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소연이 다가오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왔군요.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거가 다시 되풀이될까 봐. 어떤 과거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위사라 못한 자투센트. 당신이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혜진 씨가 당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 마을에는 비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제 아버지도. 민재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천천히. 먼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는 등대 옆 작은 벤치로 소연을 안내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25년 전 이 마을은 지금과 달랐어요. 가족들이 살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때 윤혜진 씨는 마을의 자랑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온 섬 출신 최초의 의사였으니까요. 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가 의사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고향인 이 섬으로 돌아와 주민들을 돌보기로 했죠.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1997년 겨울, 외부에서 한 젊은 의사가 이 섬에 왔어요. 의료 봉사 활동으로요. 그와 윤혜진 씨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의사가 내 아버지인가요?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윤혜진 씨가 아이의 아버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모두가 저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어머니의 사진에서 얼굴을 찢어냈을까요? 민재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마을에서 유일한 인터넷 접속 지점이에요. 작은 어촌 마을이지만 군사 지역이라 정부에서 설치한 위성 인터넷이 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죠. 마을 회관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에요. 오늘 저녁 모두가 잠든 후에 그곳으로 오세요.
윤혜진 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고마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두려워하는데.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외부인이에요. 이 마을의 비밀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소연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이 마을의 어둠과는 다른 존재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소연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민재의 따뜻한 눈빛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맨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안전함, 신뢰, 그리고 이해. 고마워요. 소연이 속삭였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잠시 소연의 손을 스쳤지만 곧 떨어졌다. 조심해야 해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만났다는 걸 알리지 마세요. 특히 한 씨와 그의 친구들에게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경로로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소연이 먼저 떠나려 할 때 민재가 그녀를 불렀다. 소연 씨, 당신 어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말은 하루 종일 소연의 마음에 남았다. 마을로 돌아와 산파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민재의 말을 곱씹었다. 어머니는 용감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맞서 용감했던 걸까? 해가 질 무렵 소연은 조심스럽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관의 위치를 파악했다. 회관은 마을 중심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건물을 관찰하며 뒤편에 있는 작은 부속 건물을 발견했다. 그곳이 민재가 말한 인터넷 접속 지점일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이 조용해졌을 때 소연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달빛만을 의지한 채 그녀는 회관 뒤편으로 향했다. 부속 건물에 도착하자 작은 불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민재가 재빨리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빨리. 실내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다. 작은 컴퓨터 몇 대와 통신 장비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섬의 모든 통신을 관리해요. 군사 지역이라 특별히 설치된 시설이죠. 민재는 한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았다. 제가 몇 년 동안 비밀리에 모은 정보예요. 마을 기록 신문 기사, 윤혜진 씨에 관한 모든 것. 화면에 옛날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 젊은 의사, 고향 섬으로 돌아와 백령대 새 의료센터 개설, 그리고 소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백령도 비극, 젊은 의사 실종이요. 소연이 충격에 빠져 물었다. 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998년 3월 윤혜진 씨는 갑자기 섬에서 사라졌어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폭풍우 속에 바다에 빠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실은 다르죠? 소연이 숨을 죽이며 물었다. 민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였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와요. 민재가 속삭였다. 불을 꺼야 해요. 그가 불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한 씨가 서 있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민재, 넌 이 마을의 규칙을 알고 있잖아. 과거는 과거로 두라고. 민재가 소연 앞에 보호하듯 섰다. 한 씨, 그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윤혜진 씨의 딸이니까요. 한 씨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그 여자 이름을 입에 담지 마. 그녀 때문에 이 마을이 파괴됐어. 소연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제 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모두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한 씨는 소연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한 일? 그녀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그리고 넌 그녀의 피를 이어받았지. 그는 민재에게 돌아섰다. 너와 난 내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소연을 가리켰다. 네가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고 싶다면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멈춰. 그 말을 남기고 한 씨는 나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어떡하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린 조심해야 해요. 한 씨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낯선 섬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민재의 눈에서 그녀는 진실된 보호와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민재는 소연을 산파에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그들은 가까이 붙어 걸었다. 마을 광장을 지나갈 때 소연은 충동적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재는 갑자기 멈춰 섰다. 그의 눈에 경고의 빛이 번쩍였다. 여기선 안 돼요. 그가 손을 빼며 말했다. 누가 보면 당신을 해칠 거예요. 소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거리를 두고 걸었다. 산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속삭였다. 내일 낮 바닷가 동굴에서 만나요. 제가 찾은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로. 민재는 미소 지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부드러워 보였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는 진실을 찾을 거예요. 그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은 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내일 그녀는 어머니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외로운 섬에서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저녁, 소연은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민재와의 약속대로 그들은 낮에 바닷가 동굴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민재는 윤혜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었다.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사진, 백령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신문기사, 그리고 의료센터 개소식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 그녀의 어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진에서 그녀의 얼굴 부분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왜 모든 사진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소연이 물었을 때 민재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윤혜진은 금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민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혹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를 꺼렸다. 소연은 창가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에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절벽 쪽으로 몇몇 인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꽃이나 작은 봉헌물처럼 보였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달빛을 따라 그녀는 그 인형들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바닷가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 때 소연은 멈춰 숨었다. 앞에는 10명 정도의 마을, 남자들이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작은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제단 중앙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거리가 있어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여성의 사진이었다. 소연은 숨을 죽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풀숲에 숨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남씨였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기도처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다른 남자들도 차례로 나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 모두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고 소연은 그들의 말을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딸이 돌아왔소. 그날의 일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소.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당신은 분명 윤혜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재단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어 보였다.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 되었을까. 그가 말했다. 혜진 씨, 당신은 그저 당신의 아이를 여기서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노 촌장님이 허락하지 않았지. 그 말에 다른 남자들이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섬에서 추방당했다. 임신한 상태로. 그리고 노 촌장이라는 사람이 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다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모든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한 남자가 외쳤다. 소연은 재빨리 숨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발견했다. 저기 있다. 소연은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소연은 본능적으로 마을 방향으로 달렸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사람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쉿! 저예요, 민재.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왜 거기 있었어요? 민재가 속삭였다.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이 절벽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제 어머니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더군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단이요. 그들이 갑자기 왜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아직 그들을 찾고 있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숨어야 해요. 민재는 소연의 손을 잡고 작은 어부 오두막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은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 같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요.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창고는 좁고 어두웠다. 소연과 민재는 가까이 붙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재단에서 들었어요. 소연이 속삭였다. 어머니가 이 섬에서 추방당했다고, 임신한 상태로. 노 촌장이라는 사람이 그녀를 쫓아냈대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 촌장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씨의 아버지였죠. 그는 30년 넘게 이 마을을 통치했어요. 독재자처럼요. 왜 어머니를 쫓아냈을까요? 민재는 망설였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윤혜진 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마을의 전통에 어긋났다고. 소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즉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창고 문 앞에 멈춰 섰다. 손전등 빛이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왔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다른 곳도 찾아보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소연과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까스로 피했네요. 민재가 속삭였다. 소연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낯선 섬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 유일하게 그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다. 민재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해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소연은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이 섬에서 추방당했어요. 임신한 상태로.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재단은 일종의 속죄의 장소인 셈이죠. 소연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재단에 모인 거죠? 민재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왔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예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당한 일에 대한 분노,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 그리고 민재에 대한 감정,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고아원 시절을 떠올렸다. 항상 외롭고 항상 소외되었던 그 시간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소연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비밀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까? 산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잠시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아직 알아내야 할 것이 많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버렸으니 더 경계할 거예요. 당신도 조심해요.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해서 미안해요.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창문으로 민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침대에 누워 소연은 오늘 발견한 것들을 생각했다. 어머니를 위한 재단,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
그리고 노 촌장이라는 인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 내일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해. 소연은 눈을 감았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민재였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보호하는 눈빛,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주는 안전함. 이 외딴 섬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왔지만 대신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재를 향한 감정. 바깥에서는 바다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어젯밤의 발견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일찍 깨어났다. 어머니를 위한 재단, 마을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의식, 그리고 그들이 나눈 말들,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은 재단이 있던 절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대낮에 가면 누구도 그곳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을 넣고 산파의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광장에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소연을 보자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죄책감, 어제 재단에서의 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소연은 마을을 지나 절벽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그저 직감으로 따라갔지만 이제 햇빛 아래에서 길은 더 분명히 보였다. 좁은 오솔길이 숲을 지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으로 이어졌다. 20분쯤 걸었을 때 소연은 마침내 재단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해가 밝게 비추는 낮에 보니 그곳은 더욱 특별해 보였다. 재단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다양한 들꽃이 심어져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이곳을 정성껏 가꾸어 온 흔적이 역력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재단에 다가갔다. 그 위에는 어젯밤에 보았던 것처럼 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액자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진에서도 얼굴 부분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그 여성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알 수 있었다. 같은 입술 모양, 같은 눈의 윤곽. 어머니, 소연은 속삭였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소연은 문득 무언가를 느꼈다. 재단 주변의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뭔가를 묻거나 파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릎을 꿇고 재단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재단 바로 아래 부분의 흙이 다른 곳보다 덜 다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파지 않아 그녀의 손가락이 단단한 물체에 닿았다. 금속 상자였다. 소연은 상자를 꺼내 흙을 털어냈다. 녹슬긴 했지만 잠금 장치는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날카로운 돌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부수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비단 천으로 감싸진 책이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천을 풀어내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필체로 윤혜진의 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생각, 감정,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태어난 비밀까지.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페이지를 열었다. 1997년 10월 15일, 오늘 고향 섬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의 긴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내가 태어난 이 작은 섬으로. 의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여기서 시작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 사람들은 나를 반겨주었다. 특히 노 촌장님은 내가 섬 출신으로는 최초로 의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기대와 계산이 섞인 듯한 눈빛. 소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니의 일기는 섬에서의 일상, 의료센터 설립 과정,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이 나왔다. 1997년 12월 20일 오늘 그를 다시 만났다. 의료 봉사를 위해 섬에 온 젊은 의사 김준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눈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함께 환자를 돌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울에서 왔지만 시골 의료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소연은 숨을 멈췄다. 김준호? 그가 그녀의 아버지일까? 그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1998년 1월 15일 준호와 나는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 섬에서는 외부인과의 관계가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촌장은 섬의 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런 편견을 넘어설 만큼 강하다. 준호는 봄이 되면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연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다. 윤혜진과 김준호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들의 비밀 만남,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1998년 2월 10일 난 임신했다. 아직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 준호도 같은 마음이길. 다음 페이지에서 윤혜진의 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감정이 격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1998년 2월 15일 준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그는 기뻐했다. 그는 즉시 결혼하자고 했다. 우리는 곧 서울로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노촌장에게 정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알리고 싶어 한다. 나는 걱정된다. 노촌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소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다. 1998년 2월 28일 재앙이다. 노촌장은 우리의 관계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준호를 섬에서 쫓아내려 했다. 준호는 항의했지만 노촌장은 그를 위협했다.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서울의 병원에 알리겠다고. 준호는 물러섰다. 그는 내일 섬을 떠난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즉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다. 1998년 3월 2일 준호는 떠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곧 데리러 올게. 기다려줘. 나는 그를 믿는다.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그가 돌아올 것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98년 3월 5일 노촌장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다. 그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 그리고 준호가 섬을 영원히 떠났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노촌장은 외부인의 피는 이 섬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그들은 나에게 아이를 없애거나 섬을 떠나라고 했다. 난 절대로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내일 이 섬을 떠나기로 했다. 준호를 찾아 서울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내 딸과 함께. 그리고 그때는 이 섬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일기장의 마지막 내용이었다. 소연은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겪은 아픔,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한 결단.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 소연은 속삭였다. 네, 당신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찾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급히 일기장을 배낭에 넣고 뒤를 돌아보았다. 민재가 그곳에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소연 씨, 당신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소연은 일어섰다. 민재 씨, 제가 찾았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이제 알겠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 섬을 떠났는지.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소연은 일기장에서 알게 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윤혜진과 김준호의 사랑, 노촌장의 반대, 그리고 어머니가 섬을 떠나게 된 이유. 김준호, 그가 제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그를 찾아 서울로 갔어요. 하지만 소연은 문득 깨달았다. 만약 어머니가 서울에서 아버지를 찾았다면 왜 그녀는 고아원에 맡겨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소연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제 저녁 저는 김준호라는 이름을 찾아보았어요. 소연은 숨을 멈췄다. 그를 찾았나요?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1998년 3월 인천으로 가는 배에서 한 젊은 의사가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었다는 말인가? 그는 어머니를 데리러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일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민재가 말을 이었다. 그 배에서 또 다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한 임신한 여성, 아마도 그녀가 어머니. 소연은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재는 소연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은 민재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사라진 이유, 그리고 왜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졌는지. 그때 민재가 갑자기 몸을 굳혔다. 잠깐, 그럼 내 어머니는 누구지?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민재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저도 이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친척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들이 말하길 어머니가 출산 중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죠. 소연은 천천히 일기장을 꺼냈다. 당신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민재가 대답했다. 윤미진이요.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윤미진, 윤혜진과 비슷한 이름이었다. 혹시 당신이 언제 태어났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998년 10월 10일이요. 소연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도 1998년 10월에 태어났다. 너무 가까운 날짜였다. 설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혹시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그녀는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내 딸과 함께. 어머니는 확실히 딸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형제라면. 소연이 속삭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감정, 그리고 이제 발견한 가능성,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확인해야 해요. 민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확실히 알아야 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소연과 민재는 절벽에서 내려와 조용히 마을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혜진의 일기장이 담긴 금속 상자는 소연의 배낭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정말 형제일까요? 소연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민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이제 혼란과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DNA 검사를 해야 해요. 민재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외딴 섬이에요. 어떻게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마을 성당에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외부 세계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분이죠.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놀랐다. 이 마을에 성당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을 끝에 작은 성당이 있어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신부님은 계속 그곳을 지키고 계세요. 그분은 이 섬의 비밀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성당으로 향했다. 마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주민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 씨의 집 앞을 지날 때 그는 문간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조심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씨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성당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섬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잘 관리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푸른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작은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부가 문을 열었다.
그는 민재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민재구나. 오랜만이다.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을 때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리고 이분은 윤혜진의 딸입니다, 신부님.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다. 신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겠군요. 성당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작은 제단과 몇 개의 나무 의자가 전부였지만 그곳에서는 특별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신부는 그들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제 이름은 김신부입니다. 20년 넘게 이 성당을 지키고 있죠.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소연과 민재가 앉자. 신부는 그들 앞에 앉았다. 윤혜진의 딸이라 정말 그녀를 닮았군요. 신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신부님, 제 어머니를 아셨나요? 소연이 물었다. 김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 섬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환영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녀는 밝고 용감한 여성이었어요. 이 섬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죠. 그리고 김준호는요? 그분도 아셨나요? 민재가 물었다. 신부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당신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소연은 배낭에서 일기장을 꺼내 신부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제단 근처에 묻혀 있었죠. 김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윤혜진이 그곳에 무언가를 묻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죠. 신부님, 저희는 진실이 필요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형제인지 아닌지 알아야 해요. 민재가 말을 마쳤다. 김신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고해성사의 비밀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DNA 검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DNA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제가 의료봉사단체에서 받은 것이죠. 당신들의 샘플을 채취하면 제가 내일 인천으로 가는 배편에 보낼 수 있어요. 결과는 약 일주일 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연과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일주일,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이 물었다. 김신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조심하세요. 특히 한 씨와 그의 측근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두 사람은 DNA 샘플을 채취했고 김신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첫 배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신부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소연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로 촌장이 남긴 편지입니다. 그가 죽기 전 저에게 맡겼어요. 혹시 윤혜진의 딸이 돌아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로 촌장이요. 어머니를 쫓아낸 그 사람이? 김신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로 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당을 나오면서 소연은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디서 읽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산파의 집에서요.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산파의 집으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몇몇 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그들은 작은 식탁에 앉았다. 소연은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노 촌장의 필체는 떨리고 불규칙했다. 아마도 병상에서 쓴 것 같았다. 윤혜진의 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의사들은 나에게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나는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25년 전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이 섬에서 쫓아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 동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 섬을 수백 년 동안 지배해왔다. 나의 동생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그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를 섬 밖으로 보내지 않고 집 안에 숨겨두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밤 그는 집을 빠져나갔고 윤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임신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그 후 몇 달 뒤 나는 그녀가 배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낯선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이 섬에 왔다. 그녀는 윤혜진의 자매라고 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쌍둥이 형제였다. 나는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하지만 얼마 후 나는 그녀도 배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죄가 없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 그를 찾아라. 그리고 함께 이 섬의 저주를 끝내라. 노연구. 편지를 다 읽자 소연은 손이 떨려 종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쌍둥이 형제 자매인가요? 소연이 속삭였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 이름이 민재인 이유가 갑자기 이해돼요. 내 양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내 이름표에는 민재라고 쓰여 있었대요. 나는 소연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소연이 말했다. 우리 둘 다 같은 시기에 서울의 고아원에 맡겨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혈연의 유대.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돼요.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는 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편지에서 말한 이 섬의 저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숨겨진 광기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섬의 사람들은 그들은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소연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들의 혈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민재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이 섬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누구지? 민재가 속삭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한 씨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일주일이 흘렀다. 그날 밤 소연과 민재는 산파의 집 뒷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김신부의 성당으로 피신했다. 한 씨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김신부는 성당의 작은 지하실에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곳은 오래전 전쟁 시기에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오늘 도착할 거예요. 김신부가 지하실로 내려오며 말했다. 배가 오후에 도착하면 곧바로 가져올게요. 소연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와 민재는 이 좁은 지하실에서 숨어 지냈다. 식사는 김신부가 몰래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오직 밤에만 잠깐씩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었다. 그동안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씨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촌장이 되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부인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이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나 봐요. 민재가 빛바랜 벽에 기대앉으며 말했다. 노 촌장의 편지에 있던 저주, 그들은 정말 우리 안에 그 광기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민재는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가능한 한 서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그 불확실성이 그들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오늘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민재가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아니길 바랐다.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형제라면 그녀는 마침내 혈연을 찾은 것이다. 23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 오후가 되자 김 신부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결과가 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소연과 민재는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이 봉투 안에 그들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열어볼까요? 민재가 물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김 신부는 봉투를 열고 안의 서류를 꺼냈다. 그는 잠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다. 당신들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민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안도, 혼란, 실망, 그것은 알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재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노 촌장의 편지에는 분명히 김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편지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두 1998년 10월에 태어났고 같은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DNA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신들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노 촌장의 편지에 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김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노 촌장은 이미 병세가 깊었을 때 그 편지를 썼어요. 그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유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민재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혼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있었다. 안도감 그리고 가능성.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찾고 있고 특히 한 씨는 김 신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한 씨는 오늘 아침 마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윤혜진의 자손들은 이 섬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요. 그는 당신들을 찾아내어 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어요.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는 떠나야 해요. 지금이라도. 하지만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어요. 김 신부가 말했다. 모든 배가 운항을 중단했어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섬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밤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김 신부가 말했다. 내일 아침 첫 배로 당신들을 보내겠습니다. 김 신부가 지하실을 나간 후 소연과 민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민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니군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네요. 당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소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신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민재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형제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감정만이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어디로요? 서울로. 혹은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지.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예요. 소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23년 동안 외롭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함께 가요. 밤이 깊어갔다. 바깥에서는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가 성당의 벽을 두드렸다. 소연과 민재는 작은 다묘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겠죠. 소연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다. 밖에 폭풍우 소리가 점점 커졌다. 갑자기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성당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김 신부님, 문 열어요. 우리는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소연과
민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씨와 마을 사람들이었다. 어떡하죠? 소연이 속삭였다. 민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른 출구가 있을 거예요. 지하실에는 항상 비상구가 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위층에서는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낡은 목재 패널을 발견했고 그것을 밀자 작은 통로가 나타났다. 버비발리. 그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좁은 통로로 기어들어갔다. 통로는 어둡고 축축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몇 분 후 그들은 작은 출구에 도달했다. 그것은 성당 뒤편 숲으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빗속으로 나온 그들은 즉시 흠뻑 젖었다. 태풍이 섬 전체를 강타하고 있었다. 바람은 나무들을 흔들었고 비는 거의 수평으로 내리쳤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소연이 비바람 속에서 외쳤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바닷가 동굴, 그곳이라면 폭풍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바닷가로 향했다. 가는 길은 험난했다. 비로 인해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바람은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다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숨을 들이켰다. 파도는 높이 치솟았고 바다는 격렬하게 요동쳤다. 동굴은 바닷가 절벽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내려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마침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젖은 옷을 조금이나마 짜내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말했다.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까요? 이 날씨에 아마 그들도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민재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지치고 슬프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결국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민재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마을은 오래된 비밀과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당신은 단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소연은 민재의 어깨에 기대었다.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 모든 것을 혼자 겪었다면. 민재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동굴 밖에서는 폭풍우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동굴 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소연은 민재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들은 이 섬을 떠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함께. 소연, 민재가 조용히 불렀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을 지킬게요.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을 찾았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은 외부 세계의 위협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밤사이의 바다는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침이 밝았을 때 소연은 혼자 동굴에서 깨어났다. 민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자켓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내 사랑하는 소연에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순환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죄책감을 짊어질 것입니다. 민재의 소연은 공포에 질려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다. 그리고 민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재!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민재!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다의 소리만이 그녀의 외침에 응답했다. 이틀이 지나도 민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연은 미친 듯이 해안가를 뒤졌고 김신부와 몇몇 선량한 어부들도 그녀를 도와 바다를 수색했지만 민재는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의 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조용해졌다. 한 씨와 그의 추종자들도 더 이상 소연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를 보면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도 했다. 민재의 실종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민재 씨의 희생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김 신부가 소연에게 말했다. 그의 행동이 그들에게 저주가 아닌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보여준 거죠.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신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틀 동안의 울음으로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민재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순환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죄책감을 짊어질 것입니다. 무슨 뜻이었을까? 소연은 끊임없이 그 의미를 곱씹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무엇을 끊으려 했던 걸까? 마을의 저주, 오래된 비밀과 죄책감의 순환? 내일 배가 들어옵니다. 김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다. 서울로 돌아갈까?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신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여기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연이 말했다. 그들은 이제 저를 다르게 봐요. 그리고 저도 이 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바다가 그녀의 어머니를 그리고 이제는 민재까지 삼켜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바다는 그녀에게 진실과 사랑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저는 이 섬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 같은 것을요. 어부들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이 섬에 다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김 신부는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이 섬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아이는 진실과 함께 자랄 거예요. 숨김없이 두려움 없이 김 신부의 눈이 커졌다. 아이라고요? 혹시? 소연은 부드럽게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동굴에서 민재와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다. 김 신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 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과거의 어둠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상징으로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결단과 희망도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소연은 김 신부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한 씨가 마을 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소연이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적대감이 아닌 호기심과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한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소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당신과 민재 씨를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우리는 당신이 이 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한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바람이라면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작은 학교를 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진실과 용기, 그리고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것은 반대의 소리가 아니라 지지와 희망의 소리였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한 씨가 말했다. 옛 의료센터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곳을 학교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건물은 그녀의 어머니가 일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환의 완성이었다. 좋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혼자 바닷가로 향했다. 그녀는 민재가 사라진 그 동굴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평화롭게 해안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며칠 전에 폭풍우가 꿈이었던 것처럼. 민재, 그녀가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순환이 끊어졌어요. 당신의 희생으로
이 섬의 오래된 저주가 마침내 끝났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꽃 한 송기를 바다에 던졌다. 꽃은 천천히 파도 위에 떠다녔다가 점점 바닷속으로 사라져갔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는 당신의 용기와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약속해요. 6개월 후 옛 의료센터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밝은 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었고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윤혜진 김준호 기념학교 소연은 자신의 불러진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교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은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지만 몇몇은 마을 사람들이 육지에서 입양해온 고아들이었다. 마을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외부 세계에 더 개방적이 되었고 새로운 가족들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연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한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다. 무서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것도 용기의 한 형태예요. 또 다른 생각이 있나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요. 소연의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때로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가장 큰 선물이 되죠. 수업이 끝난 후 소연은 학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그만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민재를 위한 것이었다.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사랑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그녀의 배는 이제 7개월이 되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의사는 그것이 아들이라고 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민재.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이름은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진우로 지을 거예요. 그는 당신의 용기와 제 희망을 함께 가지고 자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소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산파의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고 따뜻하고 밝은 공간이 되었다. 벽에는 윤혜진과 김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김 신부가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찾아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재의 사진도 있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들리니, 아들아, 이것이 너의 이야기야. 너는 사랑에서 태어났어. 두려움이 아닌 용기에서, 비밀이 아닌 진실에서. 그리고 언젠가 네가 충분히 자라면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바다는 평화롭게 출렁이며 그녀의 말에 응답하는 듯했다. 소연은 창문을 열고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특히 달이 밝은 밤에는 그녀는 민재의 목소리가 바다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 목소리는 말했다. 너와 우리 아이와 함께.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그 가족은 피의 유대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용기로 맺어진 유대였다. 아버지를 찾으러 왔지만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 세대 전체를 잔인한 침묵의 무게에서 해방시켰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완전하고 영원한 진실.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찾으러 떠났지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녀처럼 그 섬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당신이었다면 그 아이를 안고 그곳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진실을 외면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모든 상처 위에 다시 사랑을 심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선택과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감동과 공감으로 이어집니다.